이제 다른 데 가면 좀 이렇게 엉성하고 그렇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한 7년 동안 지금 학교에서 중학교 이제 물론 저는 지금 상담센터에서 이제 부부치료 사이기도 하고 또 수원지방법원 협의원 이혼 상담사예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상담도 하고 또 상담센터에서 상담하고 또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참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특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이들 상담을 하거든요. 한 7년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학교를 매년 이렇게 옮겨 다녀요. 교육청에서. 그러면 학교별로 학교에 있던 전체적인 그 분위기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 정말 달라요. 이런 특색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보노초등학교에 와서 차분하게 정리되어진 걸 제가 봤거든요.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의 그 어떤 의식이기도 하고 그것이 심리적으로 아이들에게 미치는 거죠.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상담사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가족치료, 가족치료 전공자였기 때문에 가족치료를 많이 합니다. 이제 여기 제 질문 하나 할게요. 아이하고 굉장히 이렇게 원활하게 대화를 잘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어져서 참 원만합니다. 별로 이렇게 갈등이 없고 참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제 혹시 그렇게 느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어머니. 괜찮아요. 손 드세요. 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굉장히 건강한 거 매트 선생님. 어머니하고 또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저 어머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이렇게 표현하는 거 건강한 거예요. 아이하고 관계를 잘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내면이, 이 안에 내면이 참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앉을 때 저쪽에 앉으신 분, 저쪽에 앉으신 분, 여기 앉으신 분, 여기 앉으신 분 다 심리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예, 자리에 앉는 것들도 다 우리의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무의식에서, 무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침에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좋은 책들이 몇 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제일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 오른손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제가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진 사람은 내리십시오. 자, 가위바위보! 내리세요. 가위바위보! 내리세요. 가위바위보! 내리세요. 가위바위보! 내리십시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리세요. 몇 분 남았나요? 두 분, 다섯 분. 자, 가위바위보! 세 분이에요. 가위바위보! 내리십시오. 두 분. 가위바위보! 선생님, 아니, 어머니 앞으로 나오세요. 이기셨네요. 예.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가위바위보와 지능과의 관계가 나왔어요. 상대를 미리 예견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지능이 높으신 분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 앉으실 때 반드시 누가 좀 짠이 필요합니다. 혼자 이렇게 홀수면 안 좋겠죠. 옆에 누군가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짝을 이렇게 맞춰서 앉으십시오. 옆에 누가 있다가 이제 함께 뭘 해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강의를 위한 강의는 아니고요. 뭐 TV에서 계속 나오는 뭐 의사소통 어떻게 해라 하고 그런 이제 스킬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건 안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 어떻게 인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왔을 때 내 내면에 어떠한 것들이 막 경험하고 어떠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갈등 관계 부모와 자녀의 갈등 관계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갈등 관계 늘 매일 제가 다루는 것들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부분을 오늘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강의하고 조금 다르실 거고요. 다르게 들을 거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횡재만 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잘 오셨어요. 그래서 자축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쳐봅시다. 박수는 이 오장육부에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어서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자, 손을 이렇게 펴시면 오른쪽에 그 오른쪽 엄지와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 엄지하고 약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이 나가고 왼쪽에 약지가 따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자, 빨리빨리 해보십시오. 자, 어떤 분이 제일 잘하나? 자, 오른쪽, 왼쪽. 이렇게 혼동이 되세요? 오른쪽, 왼쪽. 잘 안 되시나요? 벌써부터 치객기가 좀 있으세요? 여기 지금 보니까 다 30대가 주 어머님들의 그 연령 분포가 제가 보기 지금 30대, 20대 후반도 계신 것 같아요. 40대는 안 보이는데요. 벌써 이게 안 되시나요? 다시 한번 시작.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안 되세요? 이게 잘 되시는 분 계신가요? 아, 이게 조금 어려우신가요? 아, 그러면 좀 쉬운데, 그죠? 왼손에 엄지를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는 거예요. 아셨죠? 자, 왼손에 엄지를 먼저 접은 다음에,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해서 열.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까 이게 어렵다고 하길래 조금 제가 레벨을 낮췄거든요. 이 본호초등학교 어머님들의 이제 조금 벌써부터 이게 오는지 안 오는지 제가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오늘 강의 진행을 위해서 조금 제가 알아야 되거든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안 되시나요? 이거 잘 되시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안 되시나요? 여덟, 아홉, 열. 안 되면 어떡해요? 다시 들어가야죠. 누가 잘 되시나요? 맨 뒤에 어머니 잘 되시나요? 아니, 같이 해요. 자, 오늘은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 법원에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상담을 하는데 그 이혼을 맡은 그 창고가 몇 가지 이렇게 그 코너들에서 이혼 서류만 전적으로 그 맡아서 전담하는 거기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법원에, 수원지방법원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상담한 어떤 것들을 그분에게 제출하려고 갔었는데 거기에 줄이 제일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류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혼에 관한, 협의 이혼에 대한 그런 서류들이었어요. 제가 문득 그것을 딱 보는데 묘한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쌓여있는 걸 보지 못했는데 왜 12월달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쌓여있었어요. 그것도 오전 시간인데 다시 또 오후에 또 점심 먹고 다시 또 서류를 받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제 방에 어떤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빛이 너무 너무 할머니께서 제 방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대략 짐작컨대 60대 한 중반이나 후반 정도 보였거든요.
막내딸이 36세라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제 방에 이렇게 오자마자 뭐라고 첫 마디가 뭐라고 하시냐면, 왜 세상에 무슨 놈의 선생님이 이런 팔자가 다 있던가요? 이 말부터 시작하는 거. 무슨 놈의 이렇게 사는 팔자가 다 있던가요? 그래요. 무엇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돌돌하셨어요, 할머니? 하셨더니 제가 그랬더니 무슨 말하기 전에 막 눈물을 흘리셔요. 이혼이 이미 다 접수가 돼 있더라고요. 평생 결혼하고 지금까지. 그래서 잠깐 동안 여기 뭐를 이렇게 털어놓으시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주고받고, 저는 이렇게 핵심만, 시간상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서 찾아야 되는데, 이 할머니에게는 제 핵심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한이라는 보따리를 가져오셨어요. 화병으로 똘똘 뭉친 한이라는 보따리를 가지고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간에 어떻게, 제가 다음 상담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주어진 시간에 할머니하고만 깊이 얘기할 수가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막 얼마나 뭉쳐있는지 막 본물처럼 이게 막 터져가지고 저한테, 그 살아온 그 남편으로부터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고, 아내의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고, 엄마의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고, 존재 가치에 대한 그 무시로 평생을 살아오셨고, 더 이상을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들으시는 거예요. 남편이 잘생기셨어요. 그거 막 건장하고 인물이 잘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까지 저한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딱 그 남편분이 딱 들으시더니 딱 앉더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옛날 키캐 먹은 소리 하고 이 딱 쳐!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근원적인 이 남편의 이 의식과 생각들, 여자와 남자의 다른 차이,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있는, 채워져 있는 그런 남편의 모습 지금 봤었거든요. 저는 참 많은 상담을 합니다. 초등학교도 이렇게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상담부장님께서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바로 전화를 해서, 아이가 어떤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ADHD고요. 아이가 뭐 어떻게 하고요. 막 행동을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누구를 만날 것 같아요? 부모님 만나. 어떨 때는 아이 전혀 보지도 않아요. 중학생들도 마찬가지. 중학교도 막 여기저기 연계돼 있어서 계속 저희한테 보내지거든요. 부모님만 만나서 치료를 쭉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아이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아이를 어떻게 행동을 좀 고쳐보자. 이 아이에 이러이러한 심부텀 증상이 있으니까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고 저한테 의뢰하는 게, 그 상담부장님 그렇게 의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 증상 밑에 지금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 제공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상심리사 상담사 치료사하고는 임상심리사나 상담심리 전공자하고는 저희들 또 다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가족치료 접근을 하는 거, 주제는 가족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위한 강의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벌어지는 부부간의 갈등, 이혼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녀들이 가출해버리는 것. 이런 것을 계속 상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죠. 그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일본의 유명한 그 영화 감독
기타노 다케시라고 혹시 아세요? 다케시. 예,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족이란 누가 보지만 않는다면 어디론가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한 현대 사회에 아주 의미 있는 가족 치료사인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의미 있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애증으로 얽혀 있어요. 애증 관계예요. 가장 아끼고 사랑하면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 받는 불가사의한 존재인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가족 관계는 뭐 노력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관계는 노력 안 해도 된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가 가족 관계거든요. 두 번째는 가족에게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말도 행동도 그냥 편하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면은 필터에 걸러지지 않은 채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상대가 피를 많이 흘리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오해는 가족이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침대에 누워 있어요. 가족 관계에서는 가족 치료 입장에서는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누워 있다고 보지 않아요. 몇 사람이 누워 있을 것 같아요? 이 육체로는 두 사람인데 실은 몇 사람이 누워 있을 것 같아요? 6사람. 어떻게 6사람 되죠?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아주 센스가 있어요. 맞아요. 침대에 두 사람이 누워있지 않습니다. 6사람이 누워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든 것, 성향, 기질, 외모, 모든 DNA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갖다 주었던 영향, 나의 삶의 모든 가장 영향을 주었던 아버지, 어머니,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 6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다. 이렇게 가족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단순하지 않아요. 아주 엉켜 있어요.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족이 모든 나의 그 기대치를 다 걸어도 되는 그런 관계로 알고 있어요. 기대치가 큰 만큼 피해의식, 분노 이런 거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사회에서의 관계는 어떠냐면은 좀 기대치가 현실적이에요. 아내 노릇, 엄마 노릇, 무슨 노릇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행착오가 참 많은 집단입니다. 오해, 갈등, 상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 또 그러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갈등을 인간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남편하고도 막 어선도선 알콩달콩 그렇게 해서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하고도 사랑스럽고 행복해야 되는 건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 아무나 딱 무작위로 행복하세요 물어보면 한 5% 정도 행복하다고 해요. 그 95%는 고통스러워. 여기는 또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자기 지금 현재 그 부부관계 아니면은 고부관계 그리고 자기 자녀와의 관계 너무너무 저는 만족스러워요. 참 행복합니다. 네, 손 들어보십시오. 네, 손 드세요. 한 분, 두 분,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분 계시네요. 여기 굉장히 에너지 높으세요. 보통 학교 다니면 이렇게 한두 분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행복한 분이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행복한데 다 잘하고 계시는데 다들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네, 행복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복해야 되니까 원리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기법만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저는 오늘 치료적인 입장에서
상담학적으로, 치료적으로 저는 접근하고 싶습니다. 어떤 강의 이론적인 것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커플들을, 수많은 수백 명의 학생들을 상담을 해봤기 때문에 아주 답은 쉽고 간단하기도 한데 의외로 너무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군부대 상담사로 또 있어서 군부대를 제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지난주에도 군부대를 갔다 왔는데, 백마부대 갔다 왔는데 군인들이 거기에 부대 500명이 있는데 다 이렇게 훈련을 나간 거예요. 근데 20명을 거기다 놔뒀어요. 안 보내고 훈련을. 그래서 저한테 급히 좀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병사들, 사병들 왜 안 나갔냐고 했더니 총알을 지급하는 날이래요. 그날 총알을 이렇게 차고 그걸 가지고 이제 훈련하러 나갔는데 얘네들은 내보낼 수가 없대요. 총알을 칠 수가 없대요. 20명을. 그러니까 이제 그 20명이 뭐라고 했냐면 뭐 불평도 했대요. 나랑 같이 우리 소대 걔는 나갔는데 왜 난 안 나갔냐고 그랬대요. 몇 명 그 사병들이. 근데 거기서는 판단할 때 얘네들은 도대체 총알을 지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20명과 함께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집단으로 같이 너희들 많이 힘들지, 너희들 많이 속상했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감정 좀 읽어주고, 나 있잖아, 우리 딸이 23살인데 대학교 4학년인데 엄마처럼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나는 강의하러 온 거 아니야. 너희들하고 대화하려고 왔어.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마음속에 있잖아,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네 마음속에는 어떠한 감정들이 있니? 뭘 느끼니? 뭐라고 적어볼까? 그래서 A4 용지를 나눠줬거든요. 근데 거기에 잠깐 동안 한 5분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걷었는데 뒤로 넘어지게 된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이 쓴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내용을 보면서 벌레 같은 놈, 살 필요도 없는 놈,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무가치한.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조카나 뭐 아이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군대 간 아이 많이 있고 뭐 이러지만 여기는 이제 동생이나 뭐 조카들이 혹시 가 있다면 내 조카가 아무 잘못 안 해서 사고 안 터지는 게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아이가 옆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그런 아이가 나 이게 스트레스가 터지는 날 애매한 사람들이 다 주위에서 고통을 당하겠더라. 군부대 지금 들어가면서 계속 느끼는 게 이거 정말 우리나라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군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상담사가 전문 상담사한테 배치가 돼야 되는데 배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고 해요. 지금 우리 그 초, 중,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문 상담사 한 명 갖고 안 되잖아요. 몇백 명 아이인데 적어도 전문 상담사들이 배치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주 상담해줘야 되잖아요. 치료해줘야 되잖아요. 치료해주지 않아서 세상에 그 군부대. 그래서 제가 또 며칠 전에는 여기 부대, 저기 부대. 그러니까 제가 가는 그 부대는 그나마 계속 교수님들하고 우리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분들 계속 번갈아가면서 가니까 그 부대는 상담사 온대라고 소문이 옆에 부대에 나가지고 다른 대대에서 문제 있는 애들만 다 데리고 온 거예요. 5명씩 해가지고 그 부대에서 또 사단인가 뭐 거기서 또 왔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상담조차 구경도 할 수 없어서 참 황당하죠. 어떻게 이렇게 군대를 보낼까?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또 어디에서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서 부대까지 왔냐면 중고등학교. 예. 아이들 최초로 터질 때 사춘기 때 이제 풍선과 똑같거든요. 우리 속에는 분노, 불안, 두려움, 수치감 이게 점점 자라면 이게 팡 하고 터지는데 처음에 사춘기에 터져요. 그때 어떻게 잘 넘어갔어.
이게 해결이 돼서 넘어간 게 아니라 미해결 과제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넘어갔다가 군대 가서 이제 펑 터지는 거예요. 왜냐면 견딜 수 없잖아요. 부대에 막 시설도 보니까 막 초반에 무슨 70년대, 60년대 시설이 막 얼마나 화장실도 막 더러워서 갈 수가 없어. 막 옛날 그리고 그때 만약에 부대에서 만약에 또 억압시켰다. 그러면은 결혼해서 터지게 되면 제가 있는 지방법원에 서류가 또 쌓이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림에 군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부부 상담, 이렇게 상담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그것들을 함께 깊이 나누면서 가슴에 많은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느끼면서, 그리고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시고, 그리고 변화를 한다는 건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 우리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평생 교육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뒤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고3처럼 공부를 하거든요. 정말 공부 많이 하거든요. 밤새 긴 시간을 자기 전까지 책을 보거든요. 너무너무 봐야 될 책이 많은 거예요.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게. 자, 그러면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고 싫어, 난 안 바뀔 거야. 그러면 우리와의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에서 나 변화하지 않아. 그러면은 갈등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안 변할 거고 너 변해. 상담실에 오는 갈등에서 특징이 뭐냐면 I'm right, 나는 오라, You are wrong, 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오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렇게 오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 저쪽이 잘못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항상 동반 의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다 환자예요. 그 사람만 절대 환자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 제공하는 주위에 가족이 있습니다. 동반 의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문용어로. 함께 환자는 다 치료가 돼요. 폭력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따가 끝날 때쯤에서 한 12시부터 해서 그 애착 관계에 대해서 그 비디오를 볼 겁니다. 혹시 보신 분은 뭐 이제 안 보셔도 되지만 한 번 더 보면 더 확실해지겠죠. 여기서 먼저 제가 조금 다루고 싶은 것은 애착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싶어요. 애착은 뭐냐면 나 최초에 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양육자와 이 아이와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서적인 관계. 그러한 애착이 안정돼 있냐 불안정돼 있냐, 안정 애착이냐 불안정 애착이냐, 이거에 따라서 초등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관계에 있어서 확 달라져 버렸죠. 이따 그 실험한 비디오를 잠깐 볼 곳인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나 너무 아이하고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이런 애착관계는 언제 형성되냐면 특히 생후 36개월 이내에 거의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줘야만 아이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참 살만한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를 하는 거죠. 아이의 거울은 부모인데 부모의 거울은 또 아이예요. 저는 유치원을 계속 운영을 했었거든요.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유치원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선생님 있잖아 우리 안나가 이렇게 했다야 이렇게 하고 말을 하는데 4세 5세 6세 7세 아이들이 이 아이들의 말투나 그리고 놀이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똑같아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하고. 옛날에는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뭐지 그런 걸 잘 알았는데 아이를 보면서 제가 이 부모님이 어떻겠다라고 일단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그렇게도 흉내를 잘 낼 수가 없어요. 말투?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 하는 말투로 그대로 아이가 친구랑 놀면서 놀이 치는 때 보면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놀라운 거거든요. 아이의 모든 성향과 기질과 모든 것들은 그대로 다 답습을 하게 돼요. 제가 하나 질문하려고 합니다. 자, 토끼와 거북이 우아 아시죠? 자,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하는데 경주를 해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되죠? 토끼가 잠을 자요. 그리고 그동안 거북이는 뭐를 합니까? 네, 땀을 펄펄 흘리면서 목표물을 지점으로 돌아요. 누가 이기나요? 자, 우리 여기 목에 예쁜 세련된 머플러를 하시고 세련된 커트를 하셨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통해서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통해서 뭐를 느끼셨어요? 뭘 느꼈어요? 거북이가 저 같다는 거북이가 저를 닮았 나하고 닮았다. 어떻게? 좀 무직하니 그냥 무직하니 그냥 하늘로 쭉 가는데요. 저를 좀 닮고 요령을 비우지 않고 한 곳만 바라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꾸준히 해서 결국은 그 인내를 통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나 자신의 나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렇게 느끼셨나요? 우리 유일하게 오늘 아빠가 한번 오셨나? 그런가요? 그래요.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예. 아빠들이 오면 정말 땡 잡는 건데요. 그죠? 부부가 이렇게 같이 와야 돼요. 상담에서도 부부가 같이 오면은 효과가 확 빨리 드러나요. 굉장히 갈등 관계가 빨리 좋아지거든요. 혼자 치료 받는 것보다도. 또 오늘 오셨는데 아빠는 토끼와 거북이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어요? 그냥 요즘 시대하고 좀 맞지 않는 게 많다고. 요즘은 우직하게만 나가고는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약간 때로는 요령도 피해야 되고. 난 피해 안 가는 한에 너무 우직하게 가면 힘들고 피곤해요. 제가 너무 우직하니까. 아빠는 토끼하고 비슷한 아니, 저희 거북이 거북이하고 비슷한. 그게 저는 어찌 보면 큰 장점인데 예. 어찌 보면 또 큰 단점일 수도 있거든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만 상대방을 기분 안 나쁘게 할 수도 있는데 내 의식 속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쁜 것은 나만 모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밀고 나가니까 많이 이제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요즘으로서는 거북이와 토끼와 그런 우화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가요? 그런 비교는. 우리 빨간 이 안경 쓰고 아주 그냥 얼굴이 환하신 행복해 보이는 어머님 어떻게 느끼세요? 저 얼마 전에 그 말을 봤는데 다시 바뀌었더라고요. 다시 토끼가 이기는 거고 예. 토끼가 약을 올려요. 나 절대 못 따라온다고. 약간 거북이 약간 답답한 것 같아요. 느끼기. 답답하다. 네. 어머니는 자녀하고 관계 어떠세요? 생각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6학년 중학생 올라가거든요. 그때 몰라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까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갈등 관계가 자녀가 중학교 사춘기에 갈 때 급격하게 이제 벌어집니다. 어머니 대부분이 벌어지고 초등학교까지는 덜 하다가
아니 자아 정체감이 이게 점점 생기면서부터 어머니와 관계가 확 변해버리거든요. 대부분 다 변합니다. 자 그러면 자 토끼와 거북이를 통해서 뭘 느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교훈이나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는 느낌, 나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떤 아이한테 여기 불을 좀 꺼주셔야지 이게 보이나? 편하게. 예. 토끼와 거북이를 통해서 뭘 느끼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깨달을 점이나 교훈으로 둔갑해버린 그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뭘 느끼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살 먹은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이게 느낌이에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나의 생각을 말하거나 어떻게 해야 돼 지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랬니? 이렇게 느꼈겠구나 이랬어요. 이거를 이렇게 썼더니 유치원 7살 먹은 아이가 썼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이걸 딱 보더니 어머니 이게 이상해요. 얘 좀 치료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느낌이나 깨달은 교훈을 써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썼다고. 근데 실은 그 선생님이 치료를 받아요. 이 글을 쓴 아이는 그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교수님 아이예요. 심리상담 교수님. 그래서 이 꼬마가 이걸 썼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어머니 얘 좀 이상해요. 좀 소아정신과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이 교수님 사모님이 뭐 어떡하지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나 불안해 이러니까 이 교수님이 심리상담 전문 교수님이 그 선생님 누가 치료를 지금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숙제가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지금 제가 중요한 거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속에는 너무 많은 의미를 제가 이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왔거든요. 상담 현장에서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지 제가 이따가 사례를 좀 말할 거예요. 자, 생각하고 느낌하고 지금 구분이 되세요. 제가 상담하다가 지금 감정이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은요 한 80% 이상이 생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막 이런 생각을 말하는데 생각하고 느낌과 감정을 구분할 수 없다면 지금 의사소통을 내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생각과 구분해 주셔야 돼요. 느낌과 감정을. 왜냐하면 감정의 어감을 받게 되면은 지하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어저께 혹시 그 인터뷰 게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인터뷰 게임? 네. 거기서 그 아빠가 7년 동안 딸을 찾잖아요. 딸과 아빠의 무엇이 안 됐나요? 소통이? 네. 전혀 그게 안 돼. 나중에 아빠가 뭘 깨달아요? 대화가 너무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했어요. 아빠가 자기의 무의식 상태를 전혀 아버지가 못 본 거예요. 아니 그게 아이한테 그렇게 상처가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이 대다수의 남성들의 대표적인 거예요. 어저께 혹시 그 우리 아이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보셨어요? 우리 아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화요일날 하는 거 보셨어요? 네. 우리 아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걸 제가 이제 어떻게 그 시간에 딱 맞아가지고 매주 그걸 보거든요. 오랫동안 봐왔어요. 거기서도 공통점이 늘 상담 현장에서 우리 아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해서 거기서 아이가 몇 주 동안에 그 교수님이 확 바꿔놔요. 누가 변화되니까 아이가 변화돼요? 부모님 변화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어떻게 변화되면은 아이가 그렇게 바뀌냐면 핵심이 있어요. 그게 이제 행동수정, 행동 변화인데 그렇게 해서 몇 가지 기법들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잖아요. 뭐 타임아웃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올 때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이런 몇 가지 스킬이 나오는데 그것은 결국은 뭘 채우기 위한 것인지 제가 그 키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을 알면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가슴을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데 욕하니까 짜증나. 짜증나고 네가 마치 속상해서 그렇구나. 감정을 읽어주는 이 부분 하나만 잘하면은 모든 문제들이 대다수는 다 해결이 되거든요. 전화 가서 엄마 슬퍼요. 가끔 만나면 되지 뭐. 친구가 걔 하나밖에 없냐? 네가 허전하고 울적하겠구나. 감정을 읽어주는 것들이 감정의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해볼 건데 어머니들 너무 잘 모르시고 또 상담마다 선생님 지금 아니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좀 어떠세요? 이러면은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좋아요, 나빠요. 그 감정 언어인가요 이게? 좋아요라는 게 감정인가요? 분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말을 정확한 표현들을 잘 못하고 좋아요, 나빠요. TV에서도 인터뷰에서 이거 어떻게 그러면 참 좋아요. 이제 여기 보도초등학교 어머니들 이제 그런 표현 이제 안 쓰시게요. 그 표현을 사용하시면 아이들도 자꾸 이렇게 무의식 속에서 흉내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정원을 가지고 왔어요. 카페 가지고 이따 하나씩 저기 이제 받으실 거거든요.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실 거예요. 여기 로젠탈 효과고 피그말리온 효과, 그 다음에 골렘 효과. 이 로젠탈 교수님이 무작위로 실험을 했어요. 한 20명 아이 거 명단을 가지고 20%의 그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얘네들이 굉장히 지능지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라고 그 명단을 줬어요. 그리고 8개월 후에 보니까 진짜 그 아이들 평균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 아이들 실은 무작위로 뽑은 아이들이거든요. 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러니까 담임이 보면서 그래요? 이러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 아이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아이가 점수를 보고요. 야, 너는 굉장히 영리하네. 왜 이렇게 높았지? 이렇게 자꾸 해주니까 8개월 후에 평균 점수가 월등하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피그말리온 효과도 똑같아요. 그 심리적인 그 교육심리학에서 나오는 성적이 칭찬하면 할수록 잘하는. 제가 유치원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아이를 제가 이렇게 장점만 팍팍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은 막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우리 눈에는 장점을 빨리 찾는 연습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아이는 막 좀 혼란스럽게 가고 막 친구도 때리고 꼬집고 막 소리 막 지르고 선생님 말 따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도 장점이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가 막 달리기를 잘하면 이야 정한이잖아 달리기 선수야. 선생님이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너처럼 잘 달리는 친구 처음 봤어. 약간 이제 오버해가지고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또 그게 우리가 칭찬을 들으면 더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칭찬해주면 또 그 아이는 운동 시간만 되면 지가 항상 1등 하려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탁탁 기치를 해서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힘들고 막 이런 상황 왔을 때도 딱 와가지고 장점을 딱 찾아. 참 이런 점 있네요. 그 장점을 크게 키우고 가지고 있는 자기 그 단점들을 약화시켜버리는. 그래서 골렘 효과는 교사가 기대하지 않는 학습자의 성적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 이렇게 반대 현상이죠. 여기 보면 마음하고 몸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기적이죠. 그래서 상실되어진 뭔가 잃어버렸어. 전쟁으로 인해서 그 겪은 고아들 있잖아요. 그 고아 얼마나 그게 정말 그 비참하고 고통스럽겠어요? 그 상실되어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이를 심리적인 부분들을 검사했고, 그리고 전쟁을 당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불편한 가정 안에서 생활하는 그 아이들하고 이 검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점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있게 되고 몸에 반드시 질병이 와요. 우리는 심리를 검사를 할 때 이 몸에 어떤 부분이 불편해서 물어봐요. 관계가 돼 있거든요. 늘 우울한 사람들은 어떤 부분, 분노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 늘 이렇게 근심하고 까바병, 그러니까 불안을 많이 갖고 있는 거 보고 이제 까바병이라고 하는데 뭐뭐 할까봐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에 있어서 늘 불안해하는 이런 것들 신체적인 증상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 가슴이 답답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손이 저리고 이런 증상하고 어떤 그 심리적인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가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상담할 때 그것들 같이 이렇게 체크하도록 하거든요. 그 그림을 이렇게 다 나타내서. 그리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연애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기쁘고 희망 이런 것들 있을 때는 긍정적이 되고 막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웃음 치료도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막 웃으면 관절도 치료되고 아토피도 치료되고. 그래서 아까 그 플라시보 효과처럼 아무런 의학적인 아무런 효과도 없는 약을 굉장한 좋은 약입니다 라고 투여를 하니까 그래요? 이거 먹으면 여기가 다 낫나요? 관절도 나고 네 맞습니다. 그걸 먹었더니 실제 나아졌다라는 거야.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데 우리가 반대로 그럼 잘못된 거 사실이 아닌 어떤 왜곡된 신념도 꼭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육체가 반응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육체, 마음 이것들이 이렇게 뇌로 도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생각 지배하지만 생각이 또다시 나를 일곱 삼키게 되고 분명한 건지 지금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우리의 내부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상담사이기 때문에 조금 여기 계신 어머님들을 조금 제가 이제 이렇게 수준을 이렇게 업 시켜놓고 갈 것입니다. 조금 이제 여기 참석하지 않은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당신은 분화 수준이 몇 점이나 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애착 말했잖아요. 나는 이 아이와 관계에서 애착 불안인가? 이때 제가 검사하려고 검사지 가져왔거든요. 어머님들의 자신을 좀 한번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거 말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실제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나는 얼마만큼 점수가 있는가 하는 검사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애착 불안, 그러니까 불안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불안한 애착 속에는 회피하는 불안정, 이런 회피 애착, 불안정 애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 비디오를 보시면 아는 것처럼 건강하지 않은 거죠. 내 내면의 무의식 속의 나의 자아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자녀와의 관계가 건강할 수가 없죠. 남편하고 관계 건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 보고 다른 말로 보엔이라는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다세대 가족 치료자인 이 보엔이라는 분은 분화가 안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얘가 애착 관계가 불안정 애착인가 봐. 얘가 분화가 낮은가 봐.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나눌 수 있는 이제 좀 전문가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자, 그러면 이 분화에 대한 내가 고유한 개인으로서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 힘인데 가족과 이렇게 바운더리를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보세요. 이게 뭐예요? 땅콩이에요. 이 땅콩이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분화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것의 반대말은 뭐냐면 전자레인지다가 찰떡 2개를 이렇게 놔두고 막 오랫동안 돌리면 어떻게 돼요? 엉켜버리잖아요, 찰떡이. 니건내 것이 없어져요. 지금 불안정 애착 그리고 분화가 안 됐다는 거는 그 찰떡을 말하는 거예요. 엉켜버린, 너도 나도 아닌 혼란스러운, 경계선이 없는. 그럼 그 반대는 이거예요. 경계선이 있어요. 한 집에 있지만 이렇게 경계선을 잘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집에 잘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가족 관계에서 지금 이혼을 하거나 자녀 간에 자녀들이 가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칼라로 된 그 미술 이렇게 색상지를 제가 못 구해가지고 못 가졌는데 그 이거 혹시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 그거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색깔을 연한 색부터 이렇게 분류로 해서 이렇게 놓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놓은
자, 그 시트지를 만약에 가지고 와서 빨간색인데 이건 무슨 색이에요? 그러면은 분화가 덜, 색감 분화가 덜 된 사람은 빨강요 이렇지만 색감 분화가 잘 된 사람은요. 아, 그거요? 진홍색이에요. 이건 적발색이에요. 다 알아 맞히는 거예요. 아, 이건 짙은 빨간색, 이건 갈색이고, 이건 니언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감정 분화. 제가 감정 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색감 분화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화나, 좋아, 나빠, 그냥 이렇게 지금 막 혹시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그런 표현을 주로 쓰는 아이면 이 아이는 분화가 잘 안 돼 있는 감정 분화를 지금 누군가가 지금 교육받지 않은 근데 아이가 사용하는 언어는 주로 부모님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부모님이 언어 발달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감정이 아주 성숙하게 잘 자기 분화가 상당히 분화 수준이 높으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양육받은 아이는 굉장히 분화가 높습니다. 그러면 감정 표현할 때 약올라요, 억울해요, 창피해요, 불안하고요, 슬퍼요, 외로워요, 감정이 상하고 허전하고요, 눈물 나고요, 불편하고 절망하고 안쓰럽고요, 혼란스러워요, 뭐 부끄럽고 긴장되고요, 뭐 나름대로 이렇게 아이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언어들을 어머님들이 사용하셨다면 아이들이 이런 언어를 써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이 분화 수준이 얼마만큼이냐고 속으로 채점해 보세요. 분화 수준은 이렇게 4단계로 나누거든요. 25, 50, 75, 100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게 척도가 또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비합리적으로 추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요. 이 분화 수준이 낮은 분.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시는 분이 여기 있으면 이제 조용히 한번 이제 손 들어보시면 돼요. 감정하고 사실을 분리시킬 줄을 몰라요. 그리고 행동과 존재. 물컵을 딱 깨뜨렸어요. 널 이렇게 칠치 못하네. 칠치 못한 녀석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그 지금 이 아이가 칠치 못한 녀석 이거는 뭐냐면 이 존재에다가 이름을 갖다가 붙여버린 거잖아요. 깬 건 깬 거고 이 아이는 이 아이잖아요. 물이 깼네, 물이 깨졌네. 너 다치지는 않았니? 어쩌다 그렇게 그걸 깼어. 급하게 가려고 그러다가 넘어졌었구나.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요. 이거 우리 동반의존이라고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동반의존. 그러니까 어머니의 분화 수준이 낮으니까 함께 그 가정이라면 역기능 가정과 순기능 가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순기능은 잘 돌아가는 걸 보고 순기능이라고 해요. 그러면 역기능은 아주 막혀있는 것들이 역기능 가정인데 이 분화 수준이 낮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동반의존이에요. 가치 수준이 낮게 돼요. 가족에서 남편이 굉장히 어떤 그 역기능적인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 전체가 동반의존이 다 묶여버려요. 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는 25점에서 50점 사이거든요. 여기는 생각하고 감정을 이렇게 조금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 친근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과 감정 아까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처음에 좀 했었거든요. 생각이냐 이게 감정이냐. 지금 이게 내 생각인가? 그런데 내 생각을 막 이렇게 주의를 시키면 안 되겠죠. 감정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깨뜨렸구나. 제가 왜 저러다 깨뜨렸지? 이거는 지금 내 생각이잖아요. 너 놀라지 않았니? 놀래기구나. 이거 감정이죠. 자,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잘 하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그리고 여기는 좀 분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여기 어머님들이 내가 한 이 정도 해당된다. 그럼 굉장히 좋은 거죠. 분명하고 균형이 있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다른 사람께 통제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흡수로 돼버리거나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자유롭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감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자존감. 자존심이 세다. 자존심이 센 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죠.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 거죠. 자존심이 왜 셀까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척하이라고 자존심이 센 거예요. 정말 그거는 분화가 낮은 사람의 자존심이 아주 세죠.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분들 이렇게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아주 높고 자아, 셀프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75에서 100까지는 완벽한 자기 편한데 여기에 된 사람들 많지가 않아요. 뭐 간비라든가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화가 잘 되어져 있는 거는 서로가 상호간에 잘 했다가 의존했다. 이게 땅콩과 같이 상호 의존적이에요. 서로가 필요할 때 와서 도와주고 다시 해주고. 이 부부관계는 같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밀착돼가지고 가.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너하고 나하고 돈 관계도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네 건 내가 알아야 되고 내 건 네가 알아야 되고. 이렇게 건강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적당히 자기 선을 이렇게 이것처럼 보호해야 돼요. 가족 간에서 자기 목표, 건강한 뭐 경계선이나 바운다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감정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비난하거나 시비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맞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거나 이런 것들 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유독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분화가 떨어지는 분들은 영향을 많이 받고 불안정 애착인 사람들 아주 다른 사람의 말에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나 나를 비난하든 어쨌든 내가 거기에 영향을 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동생하고 싸울 때도 너 섭섭했었구나. 이 분화가 잘 된 지금 어머니가 지금 해주셨잖아요. 너 누가 그렇게 싸우라고 그랬어? 너 또 싸우니? 너 도대체 뭐야? 라고 어머니의 생각을, 어머니의 분을 막 이 아이에다 갖다가 어머니가 잘 건강한 어머니들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러면 선생님 저 뒤에 있는 거를 잠깐 체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애착 관계를 좀 한 잔씩 나눠보고 보십시오. 애착 관계. 볼펜 받으셨죠? 그 애착관계 척도가 하나 있어요. 애착관계 그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안정성 척도인데요. 자, 이걸 척도하실 건데요. 내가 5살부터 17살, 12살 이 사이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에요. 내가 어린 시절이다. 내가 지금 뭐 7살이다, 10살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서 나는 어머니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서 전혀 그렇지 않았나? 매우 그랬었나? 아니면은 중간인가? 거기다가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나눠드린 자료 세 번째 자료인가요? 예. 여기를 16번까지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한 3분 이내에 해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적으셔야 되고요. 난 좀 좋아 보일 거야. 잘 보일 거야. 라고 그런 방어 기제를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자기를 사실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쓰죠. 자, 다 하신 분들은 좀 점수 계산을 내주세요. 자, 2번하고 7번하고 9번. 이 7구는 빼고 나머지 합계를 내주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가 1번, 2번, 3번, 4, 5, 6, 7. 자, 뒤로 가면 1, 2, 3, 4, 5, 6, 7에서 합계를 내주십시오. 맨 끝에 있는 건 7점짜리고요. 맨 앞에 있는 건 1점짜리고요. 자, 2, 7, 9는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모르겠네요. 계산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